우리 가문은 이슬만 마시고 살아도 학처럼 고고하게 살아온 명문가입니다. 저작거리 상인인 따님께서 이 엄격한 가풍을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어머님, 심려 마시옵소서. 이슬만 먹는 하깃이라면 제가 아주 단단하고 고운 날개를 달아 헐헐날게 해드리겠사옵니다. 사돈댁 앞에서 며느리 흉보는 시어머니와 이에 굴하지 않고 할 말하는 며느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가장 고풍스러운 골목이 이어지는 북촌 한옥마을. 기와지붕들이 겹겹이 이어진 그 골목을 걸으면 발소리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지는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대로 관직을 지낸 양반가들이 모여 살았고 아침마다 상투를 단정히 올린 선비들이 도포 자락을 날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 골목에서도 가장 단아한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위에는 낡았지만 위험 있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대추나무 한 그루가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조선 팔도에서 콧대 높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흰 모시 치마 저고리는 언제나 풀이 빳빳하게 먹혀 있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는 치맛자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말을 할 때는 음절 하나하나를 마치 붓으로 쓰듯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고개를 한번 까딱이면 하인들이 줄줄이 따라 움직였고 눈썹 하나 위로 올리면 장터 상인들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했는지 북촌 사람들은 최씨 부인을 두고 밥 대신 이슬만 먹으며 사는 학 같은 양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밥 한 톨 안 먹고도 기가 살아있으니 그 콧대와 체면이 밥보다 더 배를 불리는 것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최씨 부인의 집안은 10년 전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선행으로 인해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북촌 제일의 양반과 행세를 하며 홀로 뼈골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 최씨 부인에게 외아들 이도령이 있었습니다. 이도령이 혼인정년기가 되자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도령이 점찍은 처녀는 장터에서 보부상을 하는 집안의 딸순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사돈댁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아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슬만 먹고도 학처럼 고고하게 살아온 뼈대 있는 양반가요. 밥상에서 달그락하는 숟가락 소리가 나서도 안 되며 반찬은 3가지를 넘기지 않습니다. 사돈댁은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 출신이라 들었는데 귀대의 여식이 이 험난한 양반가의 법도를 따를 수 있겠소이까. 시집 오면 굶기겠다는 소리를 이토록 우아하게 하다니 신부 어머니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이 치밀어 당장 혼사를 엎으려던 찰나 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씨 부인을 향해 빙긋 웃으며 나섰습니다. 어머님, 심려 마시옵소서. 이슬만 먹는 하깃이라면 제가 아주 단단하고 고운 날개를 달아 헐헐날게 해드리겠사옵니다. 겉으로는 온순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순이의 눈빛은 상단 제일의 장사꾼답게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며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양 제일의 체면 달인 시어머니와 샘 빠르고 배짱 두둑한 장사꾼 며느리의 기막힌 고부 대결이 막을 올렸습니다. 혼인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최씨 부인은 부엌광 열쇠를 자신의 허리춤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부엌 한쪽에 멸치 3마리와 무 반쪽을 달랑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양반은 배를 채우기 위해 짐승처럼 입을 벌리지 않는다. 이 멸치 3마리로 기품 넘치는 밥상을 차리거라. 못하겠으면 당장 친정으로 가도 좋다. 하인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멸치 3마리로 기품을 차리라니 하늘을 날아다니라는 소리나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하인들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올린 밥상을 받은 최 씨 부인의 두 눈이 그 자리에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 대신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국그릇에는 맹무리에 잣 한 알과 솔잎 하나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반찬 그릇에는 물을 아주 얇게 저며 칼로 섬세하게 조각한 산수와 한 폭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양반은 음식을 눈으로 즐기고 향으로 배를 불린다 하시지 않았사옵니까? 뼈대 있는 학께서 속물처럼 어찌 멸치를 오도독 씹어 드시겠사옵니까? 연꽃향을 맡으시고 솔잎 이슬을 핥아드시옵소서. 최 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들부들 떨며 배가 고파 죽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자신이 한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양반은 배를 채우기 위해 짐승처럼 입을 벌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배가 고프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꼼짝없이 소립 띄운 맹물만 마셔야 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하인들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들썩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최 씨 부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빌미를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빗자루로 대청마루 쓰는 소리가 너무 경박하여 이 양반의 귀를 어지럽히는구나. 내일부터는 소리 한 점 내지 말고 먼지 한 톨 없이 마루를 닦아 놓거라. 바스락 소리라도 나면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아라. 소리 없이 마루를 닦으라니 날아다니라는 소리나 매한 가지였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의 딸 순이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엌으로 가서 들기름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씨 부인은 정말 쥐 죽은 듯 조용한 것에 만족하며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청마루가 마치 한겨울 빙판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달려온 순이의 발에는 들기름을 잔뜩 먹인 두꺼운 무명천이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빗자루 소리가 경박하다 하시어 제가 발에 들기름 먹인 걸레를 내달고 밤새 선녀가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사뿐사뿐 마루를 문질렀사옵니다. 소리도 없고 광도 나니 일석이조가 아니옵니까? 최 씨 부인은 허리를 잡으며 눈을 부릅떴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들기름이 칠해진 마루 덕분에 최 씨 부인은 그날 이후 화장실을 갈 때마다 엉금엉금 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북촌 골목에서 웃음 참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이은 패배의 독이 바짝 오른 최 씨 부인에게 하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광에 남은 장작을 모조리 숨겨버리고는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양반은 추위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덜덜 떠는 것은 상놈들이나 하는 짓이야. 오늘부터 장작을 아끼고 오직 사람의 온기로만 방을 데우거라. 얼어 죽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며느리가 추위에 항복하고 싹싹 빌기를 기다리며 최 씨 부인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리더니 순이가 무언가를 바리바리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온갖 동물 소리와 발굽 소리가 안방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기겁했습니다.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작을 떼지 말고 온기로 버티라 하시어 온 동네 누렁소와 똥개 3마리, 새끼 돼지 2마리를 빌려왔사옵니다. 사람의 온기보다 짐승의 털가죽 온기가 100배는 뜨겁다 하옵니다. 순이는 거대한 누렁소의 고삐를 안방 기둥에 묶고 똥개들을 최 씨 부인의 이불 속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자, 어머님, 누렁이 배 밑에 발을 넣으시옵소서. 아주 절절 끓을 것이옵니다. 똥개야, 춥지 않게 어머님 얼굴을 핥아드려라. 저리 가라, 저리 가. 퇴퇴. 내 얼굴에 소똥이 묻었다. 짐승 털에 붙은 벼룩이 사방으로 튀어오르지 않더냐. 당장 이것들을 치우고 아궁이에 불을 떼거라. 최 씨 부인은 소똥을 밟고 미끄러지며 완벽하게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북촌 골목 저 끝에서도 들릴 만큼 요란한 밤이었습니다.
연거푸 3번을 영혼째 탈탈 털린 최 씨 부인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리에 드러누운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를 잘못 들여 내가 화병이 났구나.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만 핀다는 천년 설산불로초를 다려먹지 않으며 내일 아침을 넘기기 어렵다 하더구나. 내가 당장 지리산으로 떠나거라. 지리산을 다녀오면 한 달은 걸릴 터였습니다. 며느리를 한 달간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심리를 꿰뚫어 보는데 도 같은 순이가 그 얕은 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순이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지리산에 다녀오면 한 달은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숨을 거두시면 어찌하옵니까? 대신 제가 한양에서 제1용한 무당을 모셔왔습니다. 곧이어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무당 복장을 한 여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순이가 매수한 장터 국밥집 주모였습니다. 가짜 무당은 꽹과리를 치며 방 안을 한 바퀴 돌더니 엄청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에라이, 이 방 안에 시어머니의 용조람과 꼬장을 먹고 자란 억수귀신이 붙었구나. 며느리야, 부엌에서 소똥과 마늘 껍질을 불에 태워 방 안으로 들여라.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의식이 끝나면 어머니네 정수리에 뜸을 백군데 떠서 앞귀를 모조리 태워버리겠다 하옵니다. 뜸이라는 말에 최 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수리에 백군대라는 말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거기에 매캐한 소똥 연기까지 방 안에 가득 차자 다 죽어가던 최 씨 부인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나았다. 천년 불로초고 뭐고 다 나았어. 당장 저것들을 내쫓아라. 그 모습을 보며 순이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병도 무서운 게 없는 분이 소똥 연기 앞에서는 용하게 일어나시는군요. 며느리와의 대결에서 완패하고 최 씨 부인은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짠돌이라지만 양반 가광에 쌀 한 톨, 장작 한 개비가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진짜로 없는 것인지 숨긴 것인지 그 의문이 순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안방을 청소하다 바닥 장판이 살짝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장판을 들춰보니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두꺼운 장부책과 낡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등잔을 가까이 당기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읽어 내려갈수록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씨 가문은 10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대기근에 빠진 백성들을 구휼하겠다며 막대한 빚을 끌어다 쓴 탓에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 집 한 채와 최 씨 부인의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 이도령의 장례를 지키기 위해 겉으로는 북촌 제일 양반과 행세를 하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그 편지들은 빈민촌 고아원과 병든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몰래 보내주신 쌀과 땔감 덕분에 올겨울도 보육원 아이들이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마님도 굶고 계신다 들었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갚으오리까. 또 다른 편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마님께서 보내주신 무명천 덕분에 아이들이 속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를 올립니다. 순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쌀과 장작을 숨긴 것이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빈털털이었고 그나마 돈이 생기면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 남몰래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양반의 체면 뒤에 숨겨진 그 지독하고 고독한 희생을 순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미련한 양반아,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체면이 무엇라고 며느리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을 혼자 다 짊어지셨단 말인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 방에 소똥 연기를 피웠으니
천하의 몹쓸 짓을 하고야 말았구나. 그날 밤 순이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낡은 편지들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박영감이 건장한 왈패들을 이끌고 최 씨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 10년 묵은빚 3,000냥을 당장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오늘 이 집 기와를 다 뜯어가고 당신 아들놈을 노비로 팔아버릴 테니. 최 씨 부인이 창백해진 얼굴로 마루에 나섰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곧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으로 갚겠소. 부디 내 아들과 며느리는 건드리지 마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도마 위에 식칼을 쾅 내리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명 앞치마를 두르고 식칼을 든 채 순이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목숨으로 갚습니까? 상인들끼리의 셈은 정확해야 하는 법. 이자까지 쳐서 5,000냥으로 깔끔하게 갚아드리겠습니다. 박영감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쥐뿔도 없는 몰락 양반감 며느리 주제에 무슨 수로 한 달 안에 그 큰 돈을 갚는다는 거냐? 순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사꾼의 딸 순이를 얕보지 마시지요. 내 한 달 안에 이자를 쳐서 갚을 터이니 당장 걸어온 말길을 돌리시오. 순이는 곧바로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모두 털었습니다. 비녀, 은가락지, 옥팔찌. 그것들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종로 한복판에 커다란 식당을 냈습니다. 간판 이름은 최씨 양반대 기품 국밥이었습니다. 순이는 장터 한복판에 서서 외쳤습니다. 자, 모여보시오. 깐깐하기로 소문난 북촌 최씨마님이 이슬만 드시며 연구해낸 비법국밥, 상놈도 이 국밥 한 그릇이면 양반의 기품이 줄줄 흐른다고 하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것은 흔한 소고기 국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만 먹는 한양제일 양반가의 밥상이라는 기막힌 마케팅이 더해지자 구름처럼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시어머니를 카운터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고고한 자태와 우아한 말씀이 이 집의 진짜 간판이옵니다. 손님들을 학처럼 맞아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최씨 부인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가야금을 곁에 두고 카운터에 고고하게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 우아함에 홀린 벼락부자들이 밥값을 2배, 3배씩 내고 갔습니다. 나 오늘 양반 기품 사 먹었소. 라며 어깨를 으쓱거리며 나갔습니다. 국밥집은 열흘 만에 종로 제1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국밥집이 대박이 나자 돈보다 최씨 가문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박영감이 왈패들을 풀었습니다. 저 최씨네 며느리가 병든 소고기와 버려진 개고기를 섞어 국을 끓인다더라. 저 집 국밥 먹으면 금세 탈이 난다니까. 왈패들이 국밥집 문 앞을 막아서자 손님들이 뚝 끊겼습니다. 최씨 부인이 가야금 줄을 놓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얘야, 틀렸다. 천한 소문 앞에 양반의 기품도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순이는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양반의 기품이 무엇인지 저 무식한 알패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사옵니다. 내일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실 겁니다.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왈패들을 이끌고 직접 나타나 국밥집 상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개고기 끓인 물을 파는 사기꾼들. 내가 이 집을 싹 다 밀어버리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국밥을 비우고 있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놈. 지금 이 맛있는 국밥을 개고기라 하였느냐? 그럼 이 늙은이가 개고기나 퍼먹는 개백정이란 말이더냐? 그 목소리에 국밥집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양 제1의 권력자 한성판윤 대감이었습니다. 사실 순이는 전날 밤 시아버지의 구휼장부와 편지들을 들고 판윤 대감을 직접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최씨 부인은 굶주린 백성을 구하느라
전 재산을 바친 의로운 양반이거늘 어찌 고리대금으로 피를 빠는 내 놈이 의인을 능멸하느냐. 여봐라. 저 악덕 고리대금업자 박영감을 당장 포도청으로 끌고 가 매우 쳐라. 그리고 저놈이 쌓아둔 불법 고리대금 장부를 모조리 불태워버려라. 대감마님,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박영감의 울음소리가 종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질질 끌려가는 박영감 앞에 갚기로 했던 5,000냥이 든 전대를 툭 던졌습니다. 여기 원금과 이자 5,000냥이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 깔고 주무시구려. 지켜보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참교육이었습니다. 그 통쾌한 사건 이후 국밥집은 조선 최고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찼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고 보육원 아이들의 겨울옷도 다 해입혔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두 고부가 대청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가 고기가 듬뿍 담긴 뚝배기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보육원 아이들 겨울옷도 다 해입혔습니다. 양반 채통일랑 그만 내려놓으시고 든든하게 한술 뜨시지요. 최 씨 부인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국물 위로 기름이 동그랗게 맺혔습니다. 고기가 포슬포슬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슬만 먹겠다던 사람이 이 뚝배기 앞에서 처음으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순이의 투박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야. 나는 내 알량한 자존심과 가짜 기품을 지키려 너를 구박했는데 너는 우리 가문을 지키고 내 상처를 안아주었구나. 내가 졌다. 내가 진짜 양반이고 우리 집안을 살려낸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 호박이다. 참으로 미안하고 고맙다. 순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순이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참, 양반도 사람인데 속이 든든해야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하시지요. 어서 드시지요. 국밥은 얼마든지 퍼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평생 이슬만 먹겠다며 세상 꼿꼿하던 한양제일의 짠순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말아준 장터국밥을 눈물 콧물 흘려가며 두 그릇이나 뚝딱 비웠습니다. 마당의 대추나무 가지 위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 아래서 조선에서 가장 유쾌하고 끈끈한 고부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처음엔 얼음장 마루를 닦고 소똥 연기를 피우며 목숨 걸고 싸우던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보듬어 안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지혜를 존중하며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쾌하고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뾰족한 고집 뒤에 숨겨진 누군가의 뼈아픈 사연을 바라볼 줄 아는 따뜻한 눈이 있다면 아무리 단단히 꼬인 인연이라도 이 따끈한 국밥 한 그릇처럼 훌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원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이 함께 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편안하고 다정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